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도시개발법 수용 방식부터 이제 나갑니다. 자, 거기 기초서 보시면은 그 227페이지 거기 보시면 2번이에요. 그 맨 위에 보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게 사업 시행으로 넘어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제 하나 끝부분에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사업하는 방식이 세 개가 있어요.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가 있고 혼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어차피 절차법이니까 절차를 한번 쭉 한번 적어 보면 신도시를 개발한다. 이게 도시개발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신자를 딱 붙여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이 안 된 토지를 주로. 그러면 이제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토가 이렇게 있으면, 자, 신도시 개발할 지역을 이제 먼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사업하려면 대상 지역이 있어야 되니까. 그 대상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사업 대상 지역을 이제 불러줘야 돼요. 도시개발구역. 그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어떤 절차로 요 지역을 뭐 주거단지, 상업단지, 유통단지 이렇게 단지를 갖고 있는 도시가 되도록 이런 단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발이 안 된 토지를 새롭게 뭐한다? 개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개발법은 철저하게 건물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거만 개발하는 거, 요거 토지만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했지만 우리가 시행자 할 때 조합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조합원이 누구였죠? 조합원이 토지 소유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건물 소유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그런 게 이제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럼 토지를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을 했어요. 그 지정권자가. 그러면 아무데나 막 지정해서 사업하면 안 되니까 1단계로 뭘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1단계. 절차 중에서 구역을 아무데나 막 지정하면 안 되니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요. 개발계획 수립이 1단계고, 그럼 개발계획이 이제 수립이 됐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사업하겠다가 나오거든요. 구역이 위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을 보고 그래야죠. 개발계획을 보고 사업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 대상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불러요.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이게 이제 사업 대상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사업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게 맞죠, 순서가. 근데 이제 현재 지가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현재 지가가 좀 낮은 지역이다. 그러면 뭐 녹지 지역, 특히 뭐 우리가 자연 녹지라든가 생산 녹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가가 낮죠. 보전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순서 바꾼다는 얘기는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게 아니라 투기 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살 붙여서. 자, 어쨌거나 이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구역이 지정되면 사업 대상 지역이 정해졌잖아요. 그럼 사업 대상 지역에서 자, 누가 사업을 할지 주체가 있어야죠. 그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거예요. 시행자. 여기까지 정리한 거죠. 사업 시행자를 정하는데 시행자는 몇 명 있어요? 그러면 2명이에요. 2명.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다. 이렇게 나누시면 돼. 공공하고 민간. 지금은 뭐 기초과정에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은 10번 중에 9번은 여기 민간이 나와요. 여기는 공공이 거의 안 나오고. 자, 그래서 민간 중에서 조합을 냅니다. 조합은 작년도 나왔지만 조합은 틀리시면 안 돼. 100% 맞춰야 돼.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말하는 조합은 이름이 도시개발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개발조합. 자, 그럼 시행자가 공공이나 민간 중에 한 명이 정해졌다 그러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시행자가 이제 여기서 병원을 10개 지어라 라고 정하는 게 개발계획이에요. 병원 10개 짓겠다 이렇게. 근데 어디다 짓겠다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개발계획을 좀 한 단계 더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필요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네 글자로 실시계획이라 그래요.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돼요. 개발계획에서 병원 10개 짓겠다라고 방향을 정해주면 그 10개 위치를 어디다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느 위치에다 병원을 건설할 거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라든가 자금 계획, 시행 기간 이런 게 포함된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행자는요, 이 개발계획을 보고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사업을 하냐면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요거죠.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작성해서 이제 인가권자한테 인가받고 나서 고시하죠. 자, 이런 계획서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시계획이 작성이 돼서 행정청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인가하고 나서 고시까지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이 여기부터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시계획을 보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게 들어가는 거죠. 사업 시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 시행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방식이 도시개발 사업은 세 가지가 있다. 이걸 먼저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사업을 할 때 사업 시행 방식은 어디서 정해지냐면 요 개발계에서 이미 정해져요. 지정권자가 개발계에 수입할 때 여기서 무슨 방식으로 하겠다가 이미 정해집니다. 그때 개발계 선택할 수 있는 사업 시행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강제로 막 취득하는 방식이 있죠. 네, 수용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를 교환해 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면 환지. 지난주에 말씀 한번 드렸죠. 예. 그래서 일단 요 두 가지만 하세요. 수용 방식. 이걸 이제 우리가 제목을 보면은 요게 227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227페이지 가시면 수용 제목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이렇게 나오는데 뭐 사용 방식은 의미 없고요. 그냥 수용에다 동그라미 치고 방식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줄여서 요거를 그냥 줄여서 부르세요, 여러분들. 그냥 뭐라고 부르시면 되냐면 수용 방식.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네 글자 써놓으셔도 돼요, 옆에다. 강제 취득 이렇게. 자, 갑돌이, 을순이, 병돌이 소유자가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업하려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자, 시행자가 이 소유자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자, 8억에 팔 테니까 그 토지 파세요 라고 했어. 근데 소유자가 뭐라 그래? 10억 주세요. 나 못 팝니다. 예를 들면 합니다. 그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행자하고 일반 주민들, 우리들은 공법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해서 시행자는 갑돌이의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는 게 1번에 있는 거예요. 1번에. 밑줄 그어놔야지. 그럼 수용권을 그 1번에 양가로 1번에 가면 수용의 주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과연 수용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 손대지 말고 시행자만 밑줄 그으시면 되지. 시행자.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시행자한테 수용권을 준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지난주에도 필요한이라는 용어 배웠죠. 사업권 안쪽에 있는 토지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어디까지 수용이 됩니까? 그러면 요 도시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이 있죠. 거기까지만 수용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필요한. 자,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수용권 누가 가져요? 그러면 누가 갖는다? 시행자. 그 정도만 하시고는 시행자가 아까 몇 명 있었죠? 그리고 가볼게요. 2명이 있었어요. 2명. 지금은 2명만 대답해도 돼요, 여러분들. 자, 공공사업 시행자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민간. 그럼 이제 자, 여기서 공공은 국가라든가 지자체 등을 말합니다. 그러면 공공은 원래부터 수용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요건 없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민간은 여러분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갑돌이가 을순이한테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민간끼리 토지 나한테 파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을순이가 안 판대요. 자, 그러면 갑돌이가 을순이의 토지를 강제 취득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끼리는 수용권이 행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민간 사업 시행자가 갑돌이, 을순이, 병돌이의 토지를 수용하려면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요건. 그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하면 수용 요건 그래요. 밑에 내려가서 이번에 가면 수용 요건 보이시죠? 예,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수용 요건 밑줄어 놓고 수용 요건은 수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요구하는 거예요, 법에서. 거기 중요한 건 공공으로 바꾸면 무조건 X 하셔야 돼요. 이러한 요건은 민간만 필요한 겁니다. 그럼 그 앞에 민간이라고 써 있지 않나요, 지금? 그 밑에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렇게 써 있죠.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민간이에요. 그 밑에 박스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데 그 다 하지 마시고 다 그 박스에 있는 지금 번호가 1번부터 6번까지 있나 여러분들? 그걸 묶어보세요 한번. 묶어서 두 글자로 줄여요. 뭐라고 쓰면 될까? 민간. 그러니까 민간에 해당되는 자야 다. 그걸 뭘 외우고 있어. 그냥 민간 그러면 되는 거야. 민간이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 못한다. 그러면 민간은 수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요건이 그 위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다시 수용 요건 바로 밑에 있는 걸 보시면 교재 다음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자, 거기 체크 한번 해봐야죠. 자, 사업 대상 면적이 있으면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을 뭐 해야 되고? 소유해야 돼, 소유.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 일단. 3분의 2 이상. 대상 토지 면적이 있으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되고, 총수. 자, 총수라는 얘기는 소유자 총수를 말하죠. 여기 총, 토지 소유자가, 자, 이러면 1000명이 있다. 그럼 500명 이상.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이상?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수용 요건이 요거예요. 이걸 우리가 수용 요건이라 그럽니다. 그럼 수용 요건은, 자, 본 시험에서 경우의 수는 2개예요. 이 수용 요건 자체를 숫자를 바꿔서 틀리게 내는 경우도 있고, 자, 그리고 요 숫자를 안 바꾸고, 자, 민간이 갖춰야 될 요건 맞죠? 그럼 이 시행자는 민간이 앞에 나오고 요건이 갖춰야 되는데 이걸 뭘로 집어넣냐면 공공으로 집어넣고 틀리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유형은 요 숫자를 바꾸진 않고 요 앞에 있는 거를 민간으로 많이 바꿔서 틀리게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공법의 가장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공법에서는 공공을 규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누구만 규제하죠? 그렇지, 민간만. 따라서 모든 사업 시행자를 규제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민간을 규제하기 위해서 민간 사업 시행자는 필요한 토지가 있다면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는 있지만 수용 요건이 필요하다. 그 수용 요건이 뭐예요? 그러면 면적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수용과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자, 3번 내려갑니다. 3번은 법률 이름만 동그라미 쳐요. 자, 그러면 시행자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뭐 하는 거예요? 갑돌이 1순위 병도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죠. 예. 근데 수용할 때 아무리 요 공익사업 시행자라고 하더라도 이 시행자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수용할 수 있겠죠. 그때 세 글자로 줄여서 공취법이란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셔야 돼. 이건 우리가 이제 국계법 할 때 한번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 시행자는 갑돌이 1순위 병도의 토지를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법을 근거로 수용할 수 있느냐 를 물어보면 그때 대답이 나오는 게 그 세 글자로 줄여서 공취법을 뭐 한다? 준용. 자, 그걸 근거로 해서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시행자가 수용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수용할 때 근거가 되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그러면 세 글자로 줄여서 동그라미 3개 한번 쳐보세요. 공취법을 뭐 한다? 준용. 그러니까 공취법을 근거로 해서 수용도 하고 보상금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법을 자꾸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 이 수용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수용이라는 용어 나오면 무조건 요 법이 따라 나와요. 무슨 법? 공취법. 이렇게 하시면 돼. 세부적인 내용까지 가지 말고 그 법률, 근거가 되는 법률까지만 정리하고 마무리.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세요. 자, 내려가시면 2번에 쭉 내려가면 2번에 토지상한 채권이라고 있습니다. 그 제목은 좀 아셔야 돼요. 토지상한 채권. 자, 그럼 토지상한 채권은 227페이지에 2번 쭉 내려가면, 자, 그럼 거기 한번 보시면, 자, 이제 보세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흐름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시행자가 수용을 할 때 공취법을 준용해서, 공취법을 근거로 해서 갑돌이의 토지를 강제 취득하고 수용도 하고 보상금도 주는 거 맞죠? 예. 자, 그럴 때 보상금을 주는 원칙은 이게 머니거든, 보상금이 여러분들. 그러면 공법에서 머니의 원칙은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리면 현금이에요. 그럼 시행자가 이 소유자, 수용이 되는 갑돌이 토지, 을순위 토지, 병도의 토지를 수용할 때 수용하기 전에 미리 뭘 해야 되면 현금 보상을 먼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공취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에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소유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현금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행자를 찾아와서. 그러니까 나는 원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시행자가 소유자한테 물어보겠지.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나중에 조성된 토지를 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난 토지를 원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원합니다. 원하는 대상은 이거예요. 토지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토지가 중심이기 때문에 둘 다 안 써요. 토지, 건축물, 상환, 채권 이렇게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게 뭐가 중심이라고 아까 말씀드리면 토지 중심의 개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표성 있는 단어를 하나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토지로 뭐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돌려주겠다는 거. 돌려주는 게 상환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토지로 뭐 해주겠다?
상환해주겠다는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요 채권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 토지 상환 채권이 된다. 그 이름이 좀 들어야 돼요. 이게. 그러면 토지로 돌려주겠다는 증서의 일종의.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시행자가 지금 보세요. 보상금을 주려고 그래요. 현금으로. 근데 여기 있는 소유자가 지금 보상금을 현금으로 원하는 게 아니죠. 토지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토지를 줄 수 있나 없나? 아예 안 되죠. 지금 사업 안 했잖아요. 나중에 사업 끝나고 나면 요 1번지 토지 드리겠습니다 라는 증서를 발행해줘요. 시행자가. 그때 발행하는 채권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채권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토지 상환 채권. 나중에 요 1번지 토지 조성해서 원하는 사람이 갑돌이면 갑돌이한테 돌려주겠습니다 라는 증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상금의 일종이라고 보셔야 돼. 보상금을 현금으로 안 주고 토지로 주겠다는 증서를 발행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토지 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시행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 시행자에다 미치고 나죠. 당연히 시행자죠, 시행자. 그래서 거기 227페이지 맨 밑에 가면은 발행의 주체라고 써 있어요. 거기다 시행자에다 미치고 놓으셔야지. 맞다. 227 맨 밑에. 그럼 거기는 보면은 시행자는 토지 소유가 원하면, 지금 설명드린 거, 소유자가 원한대요. 토지소가 원하는 게 뭐죠? 토지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면, 자, 매수대금. 여기서 매수대금은 뭐냐면 보상금이에요. 보상금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매수대금의 일부를, 자, 일부에 동그라미 전부 그러면 안 되고 일부. 자,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나왔네요. 그 뒷장에 가면 나옵니다.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죠. 끝나면 조성된 토지가 나오겠죠.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때 발행하는 채권의 이름이 가로 열고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자, 그럼 여러분들 쉽게 풀고 가셔야 되겠죠. 2번도 끌고 내려가면, 자, 지금 이 발행을 누가 하죠, 여러분들? 토지 상환 채권을? 시행자 2명이 있죠.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죠. 자, 공공은 믿어요, 못 믿어요? 부도 안 나죠. 보증 안 받아요. 그래서 누구만 받아요? 민간.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이게 공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이런 건 외우면 안 되고 틀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보증 나오면 무조건 민간이거든요. 공법은. 자, 지급보증 받아야 합니다. 그럼 모든 시행자가 지급보증 받는 건 아니고, 자, 시행자 중에서 민간사업 시행자면 지급보증을 받아야 되고요. 자, 3번 내려갑니다. 자, 발행규모. 자, 그 발행규모 체크하시면, 자, 여기서 연결성 있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게 좀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수용 방식 하는 거 맞죠? 자, 수용 방식입니다. 아직. 그러면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 소유자들이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한 1000명 정도 있다. 500명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수용이 되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원한다. 갑돌이만 원하는 게 아니라 을순이, 병돌이, 정돌이 다 원해. 뭘 원하냐면 토지를 원해요. 시행자 찾아와서. 그러면 시행자가 이 원하는 사람들한테 다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자, 토지 돌려주겠다고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요 전체 토지 면적, 나중에 조성해서 분양해 줄 토지나 건물 면적이 있을까 없을까? 그 면적의 반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반을 넘을 수 있지.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예를 들면은 원하는 사람이 1000명 중에서 800명이 원해. 800명한테 주다 보면 반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자, 요게 지금 뭘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잘 보세요. 토지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뭘로 돌려주는 거죠? 토지로 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주는 게 환지가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거를 잘못 운영하다 보면 토지상환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하다 보면 수용 방식이 환지로 바뀌는 거예요. 왜? 환지가 바로 뭐냐면 토지를 토지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무슨 방식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 우리는? 수용 방식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반 넘을 수 없다라는 상한선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면적의 반 넘어가면 수용 방식으로 환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따라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발행 규모라고 하는 건 숫자를 좀 외우셔야 돼요, 거기서. 근데 2를 하고 외우시라는 거지. 자, 맨 끝에 줄에 가면 얼마 초과할 수 없다고 써 있어요? 2분의 1. 반 넘을 수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나중에 조성해서 분양해 줄 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 면적의 반 넘을 수 없다.
그 이유를 알면 금방 외워져요. 만약에 반을 넘어버리면 발행하는 규모가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하는 규모가 반을 넘어버리면 무슨 방식으로 바뀌니까 환지로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 수용을 유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발행 규모의 상한선을 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넘을 수 없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넘으면 뭘로 바뀌니까 환지로 바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내려가면 이율. 자, 토지 상한 채권 이율. 자, 이율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돌려줄 수가 없죠. 지금 사업이 끝나야 돌려줄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단순하게 이율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이율은 당연히 누가 정할 거예요, 여러분들? 발행자가 정하는 거예요. 발행자가. 발행한 자가 자, 몇 퍼센트 이자 주겠다라고 정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외울 때 이발로 외우세요. 이발. 앞에 이자, 뒤에 발자. 그래서 그거 이제 외우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외우시면 돼. 그래서 이율 나오면 무조건 누구 나와야 된다? 발행자 나오면 맞고 안 나오면 틀리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5번에 가면 발행 방법. 자, 토지 상한 채권 발행할 때 자 보세요. 여기 채권에다가 자, 1번지 토지는 갑돌이한테 준다. 2번지 토지는 을순이한테 준다. 이름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기명식 증권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선행되면 외울 게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고 써 있죠. 밑줄. 기명이라고 하는 건 이름 적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갑돌이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갑돌이한테 1번지 토지 주겠다. 이 채권에다가 자,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갑돌이한테 1번지 토지 주겠다라고 이렇게 증서에다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명식 증권이라고 하시면 돼요. 기명식. 자, 옆에 거기 안 써 있지만 하나 써놓으세요. 자, 기명식 증권인데 요 토지 상한 채권은 양도가 가능해요. 양도 가능이라고 써놔요. 자, 그래서 요 토지 상한 채권은 앞으로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기명식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양도할 수 있다. 다시, 토지 상한 채권은 기명식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양도할 수 있는 채권이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끝. 뭐 승인 이런 건 됐고요. 자, 그럼 토지 상한 채권 하나 했고 이름을 자꾸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3번에 이주대책 등의 수립 의무 나오죠. 이건 참고로 읽어만 봐도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선수금도 읽어보시고. 자, 이제 두 개만 더 하시면 되는데 5번에 가면 동그라미 원형지. 이 부분이 잘 나오지 시험에, 여러분들. 자, 제가 항상 그리는 게 두 가지를 그려요. 자, 지금 수용 방식을 항상 까먹으면 안 돼요. 지금 수용 방식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합니다라고 할 때는 토지를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눠서 자, 우리가 사업을 이루어집니다.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자, 거기 나와 있는 세 글자 원형지가 있고요. 원형지. 동그라미 쳐봐요. 원형지. 자, 원형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원래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는 토지예요. 원래 형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토지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 사업하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자, 요거는 사업을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시행자가 사업을 하지 않고 공급하는 토지예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형태의 모양을 그냥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토지가 있어. 원래는 이제 논밭이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둑판명으로 바꿔. 이렇게 시행자 이렇게 바꿔요. 바꿔서 공급하는 토지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토지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요 토지는 조성토지라 그래. 조성된 토지 걸 줄여서 네 글자로 조성토지라 그래. 그러면 자, 수용 방식의 형태로 자, 사업을 할 때 토지는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까? 그럼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라고 불러요. 다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라는 얘기는 시행자가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공급해주는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토지가 있고 시행자가 직접 개발해서 조성을 한 다음에 공급하는 토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조성토지하고 원형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 두 가지를 합치면 이게 수용 방식에서 이루어지는 자,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이거 다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시행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자,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 원형지로 내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공급을 해주겠다. 그러면 요 토지는 개발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안 했죠. 그러면 이 개발하지 않고 공급하면 공급받은 자가 있을까 없을까? 그 자가 직접 개발한 토지예요. 개발권을 주는 토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로 공적 기관한테 주는 토지예요. 이거 원래는요. 여러분 공공은 믿어요, 못 믿어요?
믿으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개발하지 않고 시행자가.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 뭐 공공기관 등한테 주는 토지라고 이해하시면 돼. 근데 이게 이제 배경 설명까지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세종시 같은 경우가 원형지를 막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세종시는 지금 성공을 했지만 초기에는 좀 성공의 가능성이 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민간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벌을 만든 게 공장부지, 학교부지로 추가한 거예요. 추가. 그러면은 A라는 기업이 원현지를 공급받아서 뭘로 쓰겠다? 공장부지로 쓰겠습니다. 그럼 원현지 공급해 줍니다. 공급 대상으로 확대시킨 거예요. 또 자 B라고 하는 사립학교, 유명 명문 사립학교가 들어오겠대. 그 공급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논점은 뭐냐면 원래 원현지는 도입 목적이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토지인데 공공기관한테 다 주는 토지예요. 그럼 알아서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토지를 원래는 말했습니다. 근데 자 민간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실패하거든요. 그럼 쉽게 말하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만 싹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간이 없고 성공하는 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만든 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S모 기업 있잖아, 여러분들. 거기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단이 들어오면 인원이 많아져.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지. 일할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럼 아파트가 활성화가 되면서 상가가 활성화가 되죠. 그럼 그 도시는 어때요? 성공한 신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점은 딱 두 개예요. 공장용지, 학교 부지로 사용하는 자에게도 원현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이 공급되면 안 돼요. 그래서 상한선이 있어요. 이게 전체 면적이 이렇게 있죠.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까지만 공급이 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요 숫자는 외우셔야 돼. 얼마 이내? 3분의 1 이내. 이렇게. 왜 3분의 1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 둘, 셋. 아무 이유가 없어. 아무 이유 없고 세 글자니까 하나, 둘, 셋 해서 정리하시면 돼. 한번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드렸으니까요. 그 기초서 한번 보세요. 229페이지에 5번입니다. 일단 시행자다 밑줄그세요. 공급 주체가 시행자죠.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해당되는 자에게 원현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분 밑에 박스니까 좀 이따 보고요.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에 거기다 체크해야죠. 얼마? 3분의 1. 요걸 외우셔야 돼요. 요거. 원형지 세 글자니까 3분의 1 이내로만 한정해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내려가시면 밑에 공급 대상이라 그래. 박스. 박스 안에 1, 2, 3, 4, 5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3번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그러니 공공이에요. 공공. 그냥 그건 손도 대지 마요. 그리고 5번만 체크하면 돼요. 두 개 동그라미. 학교하고 공장부지. 학교나 공장 두 개 동그라미. 특히 공장이 시험에 많이 나오시. 그러면 A라는 기업이 S모 기업이 원현지를 공급받아서 학교 부지로 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시행자는 그 학교 부지로 쓰는 자, 공장 부지로 쓰고자 하는 자에게 원현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번에 원현지 공급 계획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 갑니다. 조건부 승인. 그것도 잘 나오니까 편하게 보세요. 원형지라고 하는 토지는 개발하지 않아요. 다시. 토지 자체는 개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자가 공급을 할 때 토지는 개발하지 않지만 기반시설까지는 설치를 해주고 공급하는 토지입니다. 다시 기반시설까지는 설치를 해줘요. 여기다가 도로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해 줍니다. 도로, 공원 이런 거 다 설치해 줘요. 그리고 공급을 해줍니다. 그럴 때 보세요. 어차피 시행자가 이 원형지를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 공급하겠다는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으러 가거든요. 그럼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으러 갈 때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만 공급하겠습니다.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도로는 10개 설치하겠다, 20개 설치하겠다. 공원은 5개, 10개 설치하겠다 라는 계획서가 같이 들어가요. 기반 설치. 그럼 시행자가 원현지를 공급하는데 도로를 10개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서를 올렸어요. 근데 지정권자가 이 계획서를 보고 나서 지정권자가 판단하기로는 10개는 좀 부족해요. 10개는 좀 부족합니다.
자, 만약에 20개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될 수도 있죠. 그러면 시행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도로 기반시설 10개 설치하지 마시고요. 20개 설치하세요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5글자로 줄여서 제목에다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조건부 승인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정권자는 당연히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에 동그라미 치세요. 있다. 다른 거 손대지 말고. 나머지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 공법이 있다 없다가 많이 나와요 사실.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4번 내려갑니다. 자, 4번의 제목 뭐라고 써있냐면요, 원형지 매각금지라 그래요. 4글자 써놓으세요. 먹튀방지라고. 먹튀방지. 우리끼리 먹튀방지라고 얘기하면 돼. 시험엔 먹튀방지라는 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쉬운 거지 뭐. 자, 이 공장부지 A라는 기업한테 공장부지로 공급을 했어. 이거를요, 시행자가. 자, 그러면 공급할 때 가격을 상식적으로 봐도 오른쪽에 있는 토지는 직접 개발을 해서 공급하는 토지고, 시행자가 토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토지고, 왼쪽은 토지를 개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개발하지 않았으니까 사업비가 안 들어갔겠죠. 그럼 공급 가격이 조정 토지에 비해서 싼 가격,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게 메리트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여기는 오른쪽은 자 50억에 공급을 해줬는데 왼쪽은 40억에 공급을 해줬어요. 그럼 10억의 시세 차익이 있나 없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 40억 받은 돈이 사업이 다 끝나면 50억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그렇지, 높아요. 그럼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야. 공급부터 받아보자. 그리고 나서 사업 끝나면 한 3, 4년 있다가 요거를 팔아버리자 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당연히. 그래서 먹튀방지 규정을 둔 거예요.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는요 10년 범위 내에서 공급받은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고 딱 묶어버린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쉽게. 이건 어려운 건 사실 아니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원형지 개발자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뭐 할 수 없다, 매각할 수 없다. 이걸 딱 읽으면서 4글자로 먹튀방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범위 내에서 못 팔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공급을 해줬으면 공급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만 하나 더 넘기지 마시고, 자 10년의 범위에서 매각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제가 물어볼게요. 국가는 먹튀할까 안 할까? 지자체는 먹튀 안 하겠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는 제외한다고 써 있습니다. 거기선 시험에 그게 많이 나와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원형지 개발자라고 써 있고 옆에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국가나 지자체는 10년의 범위 이내에서도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지. 먹튀 안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기는 주로 누구를 많이 물어보냐면 국가하고 지자체를 많이 물어보니까, 자, 그 국가 지자체는 먹튀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10년의 범위라고 하더라도, 이내라고 하더라도 공급받은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는 있다? 국가하고 지자체는 매각할 수 있고, 그 2명 뺀 나머지 자들은 매각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5번 안 읽어도 됩니다. 자, 6번 가서 조성토지 나왔어요. 제목 밑줄. 자, 조성토지는 여기 있죠, 여기. 여러분들 조성토지라고 하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 그럼 조성된 토지라는 얘기는 시행자가 직접, 그렇지, 사업을 끝내서 공급하는 토지예요. 직접 개발을 해서 공급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걸 줄여서 4글자로 뭐라 그래요? 조성토지라고 부르시면 돼. 조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내려가시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 공급계획이 필요하겠죠. 자, 보세요. 원형지, 아까 원형지. 자, 시행자가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는 개발하지 않고 원형지로 공급하겠습니다라는 아까 공급계획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토지는 직접 개발해서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계획에 2개 다 있는 거예요. 원형지도 공급계획이 있고 조성된 토지도 공급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 공급계획 밑에 있는 겁니다. 자,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해서 지정권자한테 제출하는 게 되죠. 자, 어느 부분까지는 직접 개발해서 공급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려가서 공급가격은 원칙만 봐요. 자, 공급가격 4글자 밑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이니까, 자, 이걸 4글자로 감정가격이라 그래요. 그럼 보시면,
자, 여기서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은 자, 조성토지의 가격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밑줄 누가 평가한 가격?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인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인평가기관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평가업자. 그럼 이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가격을 누가 평가한다? 시행자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업자를 보내 2인 이상을 보내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그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평당 예를 들어서 뭐 3억이다 5억이다 이렇게 나오면 감정평가업자 한 명은 3억 했고 한 명은 5억 하면 산술평균하면 4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금액으로 공급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네 글자로만 확인만 하시면 돼. 이걸 네 글자로 더 줄이면 감정가격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이니까 우리끼리 이제 감정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조성된 토지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내려가서 얘까지 갈 건 없고요. 자, 3번에 간 공급 방법 거기다 밑줄. 자, 공급 방법으로 넘어가시면 기준. 자, 기준 아까 했고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실시해서 정한 바 용도에 따라서 공급하는 게 맞고 그건 어려운 건 없고요. 자, 내려가면 방법만 밑줄 3개 그세요. 기억번의 경제입찰 방법 밑줄. 자, 그 다음에 바로 니은번의 추천 방법이 밑줄.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수의계약 방법 밑줄.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무슨 토지예요, 여러분들? 조성토지 공부하는 거죠. 조성토지는 수용 방법 중에 하나죠, 그죠? 자, 이때 조성이 됐다는 얘기는 시행자가 토지를 직접 개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개발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무슨 방법이? 경쟁입찰 시키는 게 맞죠. 자, A라는 부분이 상가 용지로 토지를 개발했어요, 직접 시행자가. 그러면 상가를 공급하고자 하는 부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다 오라 그러는 거야, 다. 10명이었으면 오세요. 가격, 감정평가자 평가한 가격이 있죠? 그걸 제시해 준 다음에 얼마에 낙찰받을 겁니까? 가격 제시하세요. 제일 비싼 가격으로 제시한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주는 게 경쟁입찰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업비를 회수하는 거야. 근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 신경 쓰지 말고 밑에 가면 추천 방법 보이시죠? 거기다 별표하시고 추첨. 요게 나오지. 시험에 나오는 건 추첨이 나오지.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돼, 공부할 때. 경쟁입찰을 뭘 내겠어요? 낼 게 없지. 또 틀리게 이건 틀리게 바꿀 것도 없어요. 경쟁입찰 방법으로 공급해야 된다. 동그라미 치고 오면 돼. 근데 자, 예를 들면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이게 주택용지래, 주택용지. 주택. 자, 그럼 주택용지인데 주택용지를 무슨 방법으로 만약에 했다? 경쟁입찰로 했다. 그럼 주택건설 용지는 우리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 우리 다 가능해요, 여러분들. 근데 주로 누가 공급을 받지, 요거? 건설회사가 받지, 건설회사가. 토지를 공급을 받아서 거기다 아파트 짓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요게 이제 주택건설 용지입니다. 자, 주택용지를 경쟁입찰로 공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토지 가격이 상승해요, 하락해요? 상승하면 자, A라는 기업이 최고가액으로 낙찰받았어, 경쟁입찰로 해서. 그럼 일단 거기 낙찰받은 가격, 공급 토지 가격이 좀 비싸지겠지. 거기다가 아파트 짓는 비용 플러스해서 부대비 플러스해서 자, 인건비 플러스해서 분양가가 나오겠죠. 그럼 분양가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엄청나게 높아지죠. 근데 신도시를 개발했는데 주변에 있는 도시보다 분양가가 1,000만 원 더 높아. 돼, 안 돼? 역효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높이지 않겠다, 주택용지만큼은. 그래서 10명이면 10명 중에 하면 추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용지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주택용지하고 공장용지야, 2개. 주택용지하고 공장용지는 경쟁입찰 방법이 아닌 무슨 방법으로?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A번하고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A번 가면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보이죠? 주택용지잖아요. 그래서 330 그건 나중에 해도 되고요. 자, 두 번째 B번에 가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지 나오죠. 이것도 국민주택 규모니까 주택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D번을 먼저 보셔야 돼. 주택법에 따르는 공공택지 보이죠? 이게 아파트 질 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택법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럼 지금 불러드린 A번, B번, D번은 무슨 용지다? 주택용지예요. C번이 공장용지 써 있죠? 그럼 이걸 2개로 나누세요, 크게. 자, 무슨 용지와 무슨 용지는?
주택용지하고 무슨 용지는? 공장용지는 무슨 방법?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틀을 잡아 놓으셔야 돼.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주택용지 세 개를 다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지금부터 이거 나눌 필요는 없고 두 가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고, 자 오른쪽 가면 수의계획이 있는데 수의계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인이 정해진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주인 정해놓고 공급하는 토지. 그럼 예를 들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용지라든가 밑에 보세요. 박스 A번 학교용지라든가 공공청사용지. 자 그럼 여기 만약에 도청부지가 있어. 도청부지 시청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일반한테 분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싸들고 들어가서 내가 분양받겠습니다. 분양 안 해주죠. 이미 지자체한테 공급하기로 자 약속을 정해놓고 이건 조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주인 정해놓은 토지예요. 이거는 그런 경우는 임의적으로 시행자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일반한테 분양이 안 되는 거. 그럼 하나 더 할게요. 자 우리가 수용 방식일 때 아까 자 수용 방식에서 토지 상환 채권 자 보세요. 좀 전에 했는데 우리 여러분 토지 상환 채권이면 뭘로 돌려주는 거죠 이거? 토지로 돌려주겠다. 자 여기는 소유자가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1번지 토지 주겠습니다라고 이름까지 써가지고 채권 발행했죠. 다른 사람한테 주면 돼 안 돼? 주인이 있는 토지 없는 토지? 있는 토지. 이러한 토지 B번에 있지. 두 번째 B번에 가면 토지 상환 채권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이게 좀 더 쉽게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주인이 있으니 이건 임의적으로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수용 방식은 끝내시고 자 3번 가서 환지 방식. 자 환지에 동그라미 치우시고 자 환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환지는 토지를 교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환지라고 하는 거는 그 내용 자체가 뭐 복잡하거나 한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환지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공부를 똑같이 하셔야 돼. 처음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자 일단 두 번째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환지라고 하는 거는 토지에 준 말이에요. 환이 뭐냐면 교환해 주는 거예요. 토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갑돌이 을순이 병들이한테 보상금 주고 싹 내보내는 거잖아. 쫓아내는 거지. 근데 환지라고 하는 거는 자 보상금 주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는 자 이 토지를 개발을 합니다. 시행자가 개발을 해서 이걸 조성했다고도 표현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개발을 해서 이 토지를 토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를 몇 개 그리면 되냐면 2개 그리시면 돼. 요 토지를 뭐라고 그리면 되냐면 이거를 종전토지라고 하시면 돼. 종전토지.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에 있는 토지. 사업하기 전에 토지는 여러분 어렵게 보지 마시고 자 갑돌이 있고 을순이 있고 병돌이가 있다. 자 이게 논, 밭, 뭐 과수원 이런 형태로 돼 있겠죠. 사업하기 전이니까. 과수원 이렇게 돼 있겠다. 갑돌이, 을순이, 병돌이 이렇게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을 겁니다. 요 토지를 자 시행자가 사업을 끝내요. 끝내서 자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거야. 바둑판 모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 바둑판 모형으로 바꿔서 대지로 싹 다 바꾸죠. 개발 가능한 용도로 바꿔서 토지를 교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번지 토지로 조성했어요. 여기 2번지 토지 이렇게 조성했어요. 여기 3번지 토지 이렇게 자 조성해서 여기는 갑돌이한테 여기는 을순이한테 여기는 병돌이한테 이렇게 주는 토지. 자 그럼 이 토지가 무슨 토지일까요? 요 오른쪽에 있는 토지가 요게 환지라고 불러요. 이거를 교환해 줄 토지니까. 기초 과정은 여러분 사실 요 토지를 읽을 수 있을 정도도 돼요. 그 정도면 됩니다. 종전 토지 왼쪽에 사업하기 전에 있는 토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 토지를 개발을 해서 어떤 토지를 갑돌이한테 주고 어떤 토지를 을순이한테 줄지를 정하는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새로 주는 교환해 줄 토지가 여기 환지가 되는 거지. 그럼 보세요. 이제 시행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행자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사업 시행 들어갔어요. 시시계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행자라서 갑돌이, 을순이, 병돌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시시계에 인가웃이 나왔으니까 사업을 해야 됩니다. 나가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사업하니까 나가주세요 그래 이분들한테. 이분들 나가요 안 나가요? 여러분 같으면 나가시겠어요? 자 왜 안 나가요 여러분들? 갈 데가 없으니까? 알았어요. 여기 갈 데 여기 마련해 줄게.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본질이 뭐냐면
내 토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업이 이루어지면 싹 사라지잖아 지금. 그럼 내가 받을 토지가 없는 거예요. 나갈 토지가 없는 게 아니라 받을 토지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은 시행자가 이분들한테 나가세요 그러면 이분들 절대 안 나갑니다. 자, 그러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래야 돼. 사업하기 전에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부터 필요한 거예요. 이거 네 글자 읽으셔야 돼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계획을 먼저 수립해 줘야 돼요. 갑돌이는 몇 번지 토지 주고 을순이 몇 번지 토지 주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미리 선행적으로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토지 받을 사람의 명단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토지 받을 사람 명단 미리 정해줘야지. 사업을 하려면 설계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환지 설계도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 놓고 갑돌이하고 가장 유사한 토지 왼쪽 끝에 있었잖아, 갑돌이가. 그럼 여기 왼쪽 끝에다 주는 거야, 똑같이. 위지면 토수리환. 정신 없나? 네. 그런 걸 고려해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와 가장 유사한 위치에 있는 토지를 주는 거야, 새로운 토지 줄 때. 예를 들면은 갑돌이가 왼쪽 끝에 있는데 여기다 준다, 갑돌이 토지를. 이러면 객관성을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위치를 고려해야 돼요. 왼쪽 끝에 있는 토지는 왼쪽 끝에 주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센터에 있는 건 또 센터에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걸 고려해서 작성하는 계획을 말하는 거지.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환지계획이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사업하기 전에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환지계획 단계로 넘어간 거지. 1번 내려가면, 자, 그럼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밑에, 자, 1번에 환지계획 작성이라고 써 있죠. 이거 누가 작성할까요, 여러분들? 시행자가 작성하죠. 밑에 보세요.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써 있죠. 그 내용까지는 볼 건 없고 일단 토지 받을 사람 명단 적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그래서 자, 환지 설계부터 해서 자, 토지 받을 사람 명단 이런 것들 적는 걸 환지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려갑니다. 2번 끌고 내려가 보세요. 환지계획 작성 기준. 그럼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자, 여기 왼쪽에 보세요. 갑돌이 토지가 왼쪽 끝에 있었죠. 요 토지를 왼쪽 끝에다 주는 게 합리적이죠, 여러분들. 위치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걸 뭐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환지계획 원칙 보세요.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자, 이게 종전 토지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예.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토지가 무슨 토지? 환지. 그러면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죠. 이걸 제가 아까 빠르게 앞자 따서 위지면 토수리 환이라고 한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걸 한 글자 바꾼다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위치, 지목 등등등을 고려하는구나. 그러면 종전 토지야 그 위치부터 해서 위지면 토수리환을 모두 고려하면 종전 토지와 가장 유사한 토지에 새로운 토지 주는 거 맞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표를 주는 겁니다. 그걸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라고 하시면 돼. 자, 그럼 내려가서 보세요. 예외. 자, 예외감 기억번호는 별표하셔야 돼. 자, 보세요. 쉬워요. 환지라고 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 자, 보세요, 여기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 소유자가 정돌이가 있어서 정돌이. 자, 정돌이가 있는데 정돌이가 뭐라 그래요? 나는 토지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걸 5글자로 환지부지정 그러는 거야. 용어 배우는 거야, 용어. 다시 환지부지정이라고 해서 여러분 기억번에 보면은 제목에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환지부지정이라고 써 있죠. 제일 중요한 단어가 5글자. 환지부지정.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가 환지를 정하지 토지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게 환지부지정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와서 누굴 찾아와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시행자를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 대학을 애들 3명을 보내야 된대. 현금이 필요하대. 난 토지 안 받을 거예라고 신청하는 거야, 이렇게 와서. 동의하는 거야, 본인이, 소유자가. 그러면 이 정돌이가 토지 갖고 있는 사람인데 원칙은 뭘로 받는 게 맞지만 토지로 받는 게 맞지만 본인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동의를 하는 거야, 신청하는 거야. 토지 안 받겠다. 환지부지정을 신청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 시행자가 부지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다만 보세요. 이 정돌이가 갖고 있는 토지 있죠? 여기에 임차권자 A라는 사람이 있어. 토지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이 사람이 반드시 동의를 해줘야 돼. 여기서 키워드는.
이 사람이 도장을 안 찍어줬어요. 그럼 부지정할 수 없다. 그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자,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뭐예요? 환지. 부지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렇지. 다만 거기다 형광색 밑줄. 딱 형광색 밑줄하면 집에서 한 번이라도 더 읽잖아, 우리. 그죠? 자,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는 때는 다시 누가 있다고요? 임차권자 등이 있는 때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써 있죠. 그러면 누가 동의를 안 해주면, 임차권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 부지정할 수 없다. 소유자가 와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임차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넘기겠습니다. 자, 니은번. 자, 니은번은 제목만 밑줄 놓으시면 돼요. 직권부지정이에요. 직권부지정. 직권부지정.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토지 면적이 여러분들, 자,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누구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토지 소유자잖아. 그럼 토지 소유자면 소유하는 면적이 동일할까 다를까? 그럼 5평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5평 갖고 있는 사람 5평 주면 쓸모 있어 없어? 없잖아. 이런 걸 과소토지라 그래. 늘려주기 좀 어려운 토지 있죠? 이런 토지. 그러니까 5평을 늘려주면은 뭐 20평이나 30평을 더 줘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야. 그런 사람은 시행자가 직권으로 토지 받지 말고 나가세요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직권부지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자, 직권으로, 그럼 직권으로 부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누가? 시행자가 판단해서 규모가 너무 작다, 늘려주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부지정이라 그래요. 환지 부지정. 그러니까 부지정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자가 와서 신청해서 부지정할 수도 있죠. 또 누가 할 수도 있어요. 시행자가 직권으로 부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내려가서 징환지 감환지 갑니다. 여러분 징환지 감환지. 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세요. 여기 요 5평 있는 사람은 너무 적은 면적 갖고 있는 사람 맞죠? 이런 사람은 과소토지니까 부지정한 다음에 내보내 집을. 자, 현금 주고 내보내고, 자, 여기서 집을 하나 지을 때 필요한 면적이 예를 들면 50제곱미터 정도는 있어야 돼요. 60제곱미터 정도는 있어야 돼. 그래 하나의 집을 지어. 근데 이 갑돌이가 받게 될 토지 면적을 계산해 봤더니 5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50제곱미터만 주면은 건물을 못 짓죠. 그럼 이 사람은 직권으로 부지정하는 것보다 10제곱미터를 더 늘려서 주면 60제곱미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 하나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바뀌겠지. 그럼 시행자가 이분한테 원래 받을 수 있는 면적이 50이지만 10제곱미터를 더 늘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늘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증환지 하시면 돼.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개론 배우셨죠, 개론? 토지는 부증성이 있다고 배우지 않았나? 부증성?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더 토지를 늘려줬다는 얘기는 동일한 면적 내에서 늘려줬기 때문에 감환지가 자동적으로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렇지. 그래서 토지를 늘려주는 경우도 있으면 뭐 하는 경우도 있을까? 반대 개념도 있겠지. 감환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줄여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면적을 적정한 규모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행자가. 면적이 좀 작은 사람은 늘려줄 수도 있고, 면적이 너무 큰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런 사람은 새로운 토지를 환지를 줄 때 토지를 어떻게 줄 수 있다? 줄여서 줄 수 있다. 늘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증환지. 줄여주는 거를 감환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맨 끝에 있다에 동그라미 친 듯이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입체한지 1번 갑니다. 입체한지. 여러분 입체한지 한번 가보세요. 입체한지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자, 보세요. 원래 원칙은 환지의 개념이 뭐예요? 토지를 뭘로 주는 거예요? 토지를 토지로 주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원칙이 토지 갖고 있는 사람한테 새로운 토지로 조성해서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20평대 갖고 있는 사람이 있대. 20제곱미터 정도. 이 사람한테는 내보내기도 뭐하고 토지를 늘려주기도 뭐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자, 시행자가 뭘 받냐면은 자, 토지 대신에 아파트 한 채 드릴 테니까 아파트 한 채 받으실래요? 라고 신청을 받아요. 그럼 이분이 와서 소유자가 와서 신청을 해요. 그럼 이분한테는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아파트 한 채 돌려주겠다라는 환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배우는 거는 토지를 토지로 주는 게 아니라 토지를 건물로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환지를 입체한지라 그래.
다시 무슨 한지라래요? 입체 한지라래요. 간단히 말하면 뭘 갖고 있는 사람한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뭘로 돌려주겠다? 건축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환지예요. 이런 환지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입체 환지라고 하시면 돼요. 그 내용 한번 보세요. 같이. 중요한 겁니다.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자, 토지가 됐건 건축물 소유가 됐건 신청을 일단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자, 건축물의 일부하고 다 밑줄 그시면 되지.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주는 처분을 네 글자로 싹 다 줄이면 네 글자로 입체한지라래요. 간단히 말하면 토지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뭘로 주는 것? 건축물, 아파트한테 주는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처분을 네 글자로 입체환지 이렇게 하시면 돼.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내용이. 자, 미음보는 패스하시고, 자, 3번 내려가 보세요. 채비지 부류지. 채비지 부류지. 자, 채비지란 용어도 처음 들어봤고 보류지도 처음 들어보셨을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채비지가 있고요, 보류지가 있어요. 이거 개념만 간단히 잡으시면 돼. 자, 일단 자, 이 보류지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보류지는 좀 넓은 개념이야. 자, 요거는 일단 여기는 갑돌이, 을순이, 병돌이, 정돌이 토지 소유자가 합의를 해. 자, 우리가 토지를 조금씩 갖고 있는 토지 면적 중에 한 5평씩, 2평, 3평씩 빼서 마을에 간 부지 하나 남겨놓읍시다 라고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도서관 부지 하나 남겨놓읍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토지를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보류지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마을에 간 부지 남겨놓읍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걸로 정한 거야. 이거 규약이나 정권에다 적어놓는 거지. 왜? 말로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문서로서. 그럼 예를 들면 토지 소유가 사업할 땐 규약으로 정하면 되고, 조합할 땐 정관으로 정하면 되죠. 그럼 정관에다가 마을에 간 부지 어느 토지부터 어느 토지까지 우리가 토지 일부를 빼서 남겨놓읍시다 라고 약속을 정한 토지를 보류지라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어요. 그럼 시행자가 사업을 하려면, 환지반시로 사업을 하려면 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 토지 팔아서, 무슨 토지 팔아서? 채비지 팔아서 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남겨둔 토지도 있습니다. 이런 토지는 개인한테 토지를 안 주고 남겨놓은 토지를 말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규약이나 정관이 정하는 목적에서 남겨둔 토지를 뭐라 그러고? 보류지. 경비 충당해서 남겨둔 토지를 뭐라 그런다? 채비지. 그럼 거기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거기 손 다 대지 말고,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나, 그건 놔둬요. 규약 정관 시행 규정, 거기다 밑줄. 자, 그럼 규약 정관 시행 규정 또는 실시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규약 정관까지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요 느낌을 찾아요. 느낌을. 규약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남겨둔 토지를 뭐라 그래요? 보류지인데 마을에 간 부지 남겨놓읍시다를 규약이나 정관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규약으로, 정관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보류지도 정하겠다라고, 자, 마을에 간 부지 마을에 간 부지로 남겨놓겠습니다 라는 걸 문서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그 토지 이름을 뭐라 그래? 그냥 보류지. 또 하나, 자, 계속 갈게요 제가. 자, 그중 일부를 그 놔두고 채비지에다 밑줄. 채비지. 자, 채비지로 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경비 충당에다 밑줄. 자, 그럼 경비 충당이면 사업비에 쓰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 토지가 중요해요. 무슨 토지? 채비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채비지는 꼭 알아야 돼요. 네 글자로 경비 충당하시면 돼. 그럼 시행자는 어떤 토지를 팔아서, 채비지 팔아서 사업에 쓰는 거야. 경비 충당하는데.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남겨둔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토지 이름을 뭐라 그래요? 그러면 채비지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됐고. 자, 뭐 중요한 용어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패스하시고 4번 가서 인과 동그라미. 자, 이제 열심히 시행자가 위지면 토수리 환을 고려해서 무슨 계획을 작성했어요? 환지계획 작성하면 행정청한테 가서 도장 받아야 되잖아. 인가 받으러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서는 다 인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누구한테 인가 받아요? 그럼 밑줄만 거나요? 자, 특별자치도의사 놔두시고, 제주도는 혼자 다 하잖아. 그럼 바꾸지도 않아 거기는. 거기는 3명만 밑줄 그시면 돼. 누구? 아, 시장군수 구청장.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 이거 정리하시라고. 작년도 나왔지 이거는. 자, 왜 그런지는 한 바퀴 돌고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개발법에서 인가권자는 싹 다 묶어서 원래 지정권자예요. 근데 여기만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정권자가 아닌 경우를 시험에 많이 내겠지, 그죠? 그래서 환지계 인가권자를 많이 내 시험에. 여기는 특별자치도시는 아예 손도 대지 마세요. 안 바꾸니까. 제주도는 혼자 다 하니까. 3명만 하시면 돼. 누구 시장군수 구청장. 여기까지 한 게 이제 환지계 끝난 거고, 다음 시간에는 환지계 끝났잖아요, 그죠? 그럼 환지계 확정됐으면 사업할 수 있나 없나? 사업 들어가는 거야, 다음 시간. 그래서 환지계 기준이 어떻게 지정하고 환지처분 어떻게 합니다. 이거 정리하시면 돼. 자,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잠깐 휴식하신 다음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